안녕하세요. 플레이PS에서 재경관리사 회계학을 맡은 이종화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재무회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잠시 이렇게 칠판에 적어봤습니다. 자, 뭐냐면 회계학이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문구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미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소유는 뭐냐면 돈의 주인이죠. 결국 뭐냐? 이게 투자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경영은 뭐냐면 돈을 운용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과 운용하는 사람 다르다. 마치 여러분들이 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는데 돈만 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항상 그들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면 정보의 불균등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이런 정보 불균등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해소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수단이 결국 뭐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재무제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걸 왜 만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결국 양쪽의 정보 불균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게 결국 재무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보면 비트코인이 있어요. 비트코인도 사실은 뭐냐면 누가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지 잘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분명히 전날까지도 이게 뭐 몇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가 갑자기 이게 뭐예요? 몇만 원의 가치로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분명히 투자한 사람들은 항상 운용진들이 잘 운영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결국 뭐냐? 그거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 결국 뭐가 된다? 재무제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계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정보 불균등을 해소하는 그 수단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무보고를 하는데 이 재무보고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주총회. 주주총회가 뭐예요? 회사의 주인이죠. 돈을 낸 사람들 모임이 된다. 그래서 결국 뭐냐? 경영진이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서 이 재무보고를 통해서 양쪽의 정보 불균등을 해소한다. 그럼 만약에 회사 실적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하겠죠. 그 다음 회사 실적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선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 재무회계가 상당히 좀 쉬울 거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재무정보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의 이제 핵심은 뭐가 되냐면 이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의 종류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 항상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무제표 요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여기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이 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주석은 재무제표 제외한다. 그럼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 그러니까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요거. 주석도 재무제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약자만 살짝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적거나 할 때 이 재무제표라고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의 가장 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뭐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또는 재무상태표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 약자죠. 재무상태표를 보통 우리가 BS란 말을 씁니다. 밸런스 시트 해가지고 이제 균형표가 되죠. 차변 대변 나누는 균형표. 그래서 우리 약자로다가 이 재무상태표는 제가 BS라고 쓸 거고요. 근데 여기 포괄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IS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이 포괄이란 말. 이렇게. 그러니까 포괄이란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단기 순손익만 했다면 지금은 기타 포괄손익이다. 그래서 약식으로 살짝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단기 순손익에다가 기타 포괄손익을 가감한 게 이게 총포괄손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타 포괄손익이 뭔지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 단기 순손익은 실현된 거고 이 기타 포괄손익은 미실현된 거. 여러분들로 말하자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생활비를 막 쓸 거예요. 그건 다 어디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는 거야. 단기 순손익. 그럼 이 기타 포괄손익이 뭐냐?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뭐 비트코인 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그것도 나의 올해 실적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손익계산서라는 말을 썼어요. 누가 물어봐요. 선생님, 손익계산서하고 이 포괄손익계산서 뭐가 다릅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보 이용자한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단기 순손익만 보고하지 말고 여기 있는 뭐예요? 이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도 알려주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재무 정보에 대해서 이제 수요란 말이 나와 있어, 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이 수요란 말은 필요예요, 필요. 누가 정보를 요구하는가,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뭐냐면 투자자죠. 여기 보시면 투자자가 결국 뭐냐면 요 앞에 요 문장이 생략돼 있어요. 주식 투자자예요. 이렇게.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채권자가 나와 있는데 이 채권자는 누구냐면 은행이 된다.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채권자는 은행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러면 이 주식 투자자하고 이 채권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뭘 썼냐면 주주총회란 말을 썼었죠. 주주총회는 결국 뭐냐면 돈을 회사에 투자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의결권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다. 그러니까 주주총회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은행은 뭐냐? 돈만 빌려주면 그걸 끝입니다.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설립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사업하면 돈 벌겠다는 사람 자 모여봐라. 그게 바로 뭐냐면 현대자동차예요. 근데 그들이 낸 돈만 가지고는 자동차를 이제 만드는 공장을 위해서 뭐 토지라든가 건물 또 이런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 가서 브리핑 설명하는 거죠.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대신에 뭐냐면 너희들은 돈을 우리한테 빌려주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마세요. 대신에 뭐냐? 이자를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게 이제 회사 영업이익이면 제일 먼저 뭐냐? 이익 난 거를 여기 나와 있는 채권자한테 이자를 줍니다. 그 다음에 국가한테 세금을 줘요. 이게 다 이익을 분배하는. 그럼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당기순이익의 개념이 되고 이거를 주주한테 배당으로 주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경영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잘 안 될 때 이자 저희가 사업이 좀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자 내년에 드릴게요. 이거 안 되죠. 이자 무조건 줘야 돼. 안 주면 부도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채권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경영에 참여를 안 하는 대신에 이렇게 이자 같은 거를 이제 꼬박꼬박 잘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주주는 뭐냐면 회사랑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면 이익 많은 거 내가 가져가고 회사가 안 좋으면 뭐예요? 돈 내가 다 내 돈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사람을 여기 나와 있는 투자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한다? 채권자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뭐냐면 여기 투자자가 있고 채권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보 이용자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무제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냐면 은행 가서 한번 돈 빌려보세요. 그럼 은행이 뭐예요? 원천징수 영수증 갖고 오세요. 혹시 담보물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하면 대출이 더 잘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 뭐냐? 회사에 대해서 상태를 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주의할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책에 보면은 기타 정보 이용자가 있어요. 기타 정보 이용자. 그럼 얘네들은 시험에 나와야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는 둘밖에 안 나와요. 여기 나와 있죠. 투자자하고 채권자만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시 회계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회사 상태가 어떤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회사 상태가 안 좋으면 빨리 뭐 어떻게 돼요? 뭐 다시 뭐예요? 압류 같은 거 해가지고 다시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재무회계의 본질적인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공급이란 말이 나온다. 자, 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뭐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냐면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이런 말 이걸 우리가 줄여서 외감법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아무튼 뭐냐 재무 정보의 공급에서 공급 규제의 필요성인데 결국 회계학은 비교의 학문이에요. 비교라는 게 뭐냐면 삼성 또는 현대 또는 뭐 한화 이런 회사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이제 실적이 더 잘났는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장부 작성의 기준이 뭔가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A, B, C, D 4명이 있는데 누가 더 밥을 빨리 먹는가 이제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집에 갔어요. A는 짜장면 시켜 먹고 B는 짬뽕, C는 뭐 볶음밥, D는 뭐 잡채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누가 더 빨리 먹었다. 짬뽕은 뜨거우니까 빨리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짜장면은 훨씬 더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안 되니까 우리가 누가 더 밥을 빨리 먹는 거 할 때는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뭔가 통일해 줘야 되지. 그게 바로 뭐냐면 기준이 필요하다.
마치 이제 달리기도 똑같습니다. 누가 더 달리기를 빨리 하는가? 그거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조건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A는 운동장에서 스파이크를 신고 뛰고 B는 뭐 갯벌에서 뛰고, 그러니까 100m 누가 더 빨리 뛰는 건데 조건이 다 다르면 안 될 거다. 그래서 결국 이 공급 규제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사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서 장부 작성하는 방법을 통일시키자. 그 방법. 그래서 그걸 규정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고 수업 목적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그 다음에 있는 요 용어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회계는 결국 뭐냐? 비교의 학문이에요. A 회사와 B 회사 누가 더 쉽게 말하면 실적이 더 좋은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장부 작성 방법을 정해줘야 된다. 그 장부 작성 방법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여기 보면 갭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세대 같은 거 할 때 우리 제너레이션 뭐 세대 차이 같은 거 할 때 그 얘기를 쓰는데 발음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뭐냐면 여기 제너럴이죠. 일반적으로 널리, accepted 받아들여진 인정된 여기 어카운팅이 회계고 프린서플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 갭이란 말을 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갭으로다가 뭐를 쓰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회계 원칙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어 약자로 아까 계속 쓰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한국 채택이 한국이 코리안이잖아요. K.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제회계 기준인데 이거를 IFRS라고 부릅니다. IFRS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이게 인터내셔널 국제, 파이낸셜 재무, 리포팅 보고, 스탠다드 기준. 그러니까 국제 재무 보고 기준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보통 우리말로 그냥 국제 회계 기준이다. 그래서 이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결국 우리나라 이제 재경관리 시험은 예로 나온다고요. 예로.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제 배경 지식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전산이라든가 이거 하시는 분들은 얘가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 기준이 뭔가를 잘 보고 시험에 임해야 되는데 이 재경관리사 수험생들은 위에 거 요걸로 한다. 그러면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 주권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 이런 거죠. 즉 큰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문에 나오는 그런 회사. 오늘 뭐 주가지수 이제 얼마, 뭐 주가가 뭐 몇 포인트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 얘기 나오는 게 다 여기예요. 그런 회사들은 여기 나와 있는 한국채택 국제회계준을 쓴다. 그리고 그것보다 작은 회사들은 뭐냐? 일반 기업회계준을 쓴다. 그러면 양쪽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물 같은 거, 우리 낚시 같은 거 할 때 그물 가지고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뭐냐면 우리 일반 기업회계준은 약간 그물이 이런 느낌이에요. 러프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IFRS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물이 엄청나게 촘촘하다. 그럼 이런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통령 막 선거하잖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를 하면 후보가 얘기해요.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 좋은 나라 만드는 거 싫어할 사람 뭐 있어요? 다 동의하죠.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금 같은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최고세율은 몇 프로가 적정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원래 이제 대한민국에서 쓰던 게 밑에 있는 일반회계 기준인데 얘는 큰 틀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냐면 상당히 그물로만 러프한 거죠. 근데 IFRS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예 기획사들 있잖아요. 항상 연예인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많은 게 언제예요? 움직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밤에 어떻게 할 거냐? 막 나가서 술 먹기도 하고 막 술 먹고 음주운전 사고 나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연예인들하고 이제 연예 기획사하고 이제 사인 뭐 이제 계약서 쓸 거 아니야. 그때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약간 밑에 있는 식이에요. 그냥 계약서가 대단히 러프하죠. 근데 IFRS는 어떠냐면 러프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프하지 않고 상당히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 하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쉽게 말하면 일과 후에도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네가 위약금 얼마를 물어야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명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한민국이래요. 계약서를 막 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겨요. 그러면 왜 계약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기냐? 그러면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 줍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 안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이의 제기하고 그다음에 소송 같은 걸 진행하죠. 약간 그런 느낌을 보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재경관리사 수험생들은 요거 IFRS를 하는 거고 전산 쪽을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중에는 뭐냐면 선생님 제가 회계학 문제 푸는데 우리 뭔가 좀 다릅니다.
우린 이걸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이거는 우린 이걸로 하는 거니까 시험이 다릅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거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IFRS를 우리가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IFRS의 특징. 시험 문제 여기죠. 항상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시험에 나오는 건 결국 뭐냐면 회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무제표에 주석도 재무제표에 들어간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고. 그다음에 IFRS가 언제부터 쓰였냐면 2011년도부터. 그때부터 IFRS가 이제 도입돼서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IFRS의 특징이 뭐냐? 크게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올려서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공정가치회계예요. 그러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반대말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공정가치의 반대말이 뭐냐? 공정가치의 반대말.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적 원가가 된다. 공정가치의 반대말은 역사적 원가가 된다. 요거 이제 반대말이 역사적 원가예요. 그러면 IFRS 전에는 주로 뭘로 했냐면 역사적 원가를 회계한 거예요. 역사적 원가 그럼 뭐냐면 취득 원가.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할 때 가액을 적은 다음에 수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역사적 원가죠. 근데 IFRS는 공정가치 회계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 역사적 원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래서 간략하게 하나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BS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현금 100억을 가지고 이게 억에다 이렇게 100억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면 이 상태예요. 자본금 100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 100억을 가지고 땅을 샀어요. 토지. 이 현금이 뭘로 바뀌냐면 토지로 바뀌죠.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시간이 막 흘러가지고 한 2, 30년 지났더니 이 토지가 1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계는 옛날에 뭐예요? 역사적 원가를. 역사적 원가가 뭐냐면 취득할 때 가액을 적은 다음에 얘를 수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적 원가 근거,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회사는 계속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땅을 팔 게 아니고 이게 결국 뭐예요? 삼성의 공장이라면 공장. 이렇게. 그러니까 공장용 땅 처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를 처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된다? 얘를 공정가치로 하지 않고 취득원가, 취득할 당시에 가액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 2년 지나서는 문제가 없는데 한 2, 30년 또는 4, 50년 지나면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1조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10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용인 같은 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역사적 원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자본이 있는데 요거랑 여러분들 시가총액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랑 일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 IFRS는 뭐냐? 공정가치 회계를 이제 도입했다. 그래서 공정가치 회계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산을 평가를 하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요즘에 들어서는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기법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에다가 실시간으로 거래된 가격을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아파트 보면 대충 시세가 나오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 공정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게 상당히 좀 수월하더라. 자, 그래서 이 공정가치 얘기인데 이거를 왜 또 말씀드렸냐면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공정가치는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금융상품은 IFRS 전에도 원래 공정가치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아니고 뭐가 변화는 여기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평가 모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 그리고 여기 생물자산에 보면 순공정가치 측정 있죠. 크게 이 세 가지고 두 가지만 짚자면 요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한 가지만 짚자면 얘가 압도적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얘는 사용 목적의 자산이고 이건 투기 목적. 여윳돈이 있어요. 투기하죠. 여러분들 중에 여윳돈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사업에 쓸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런 게 이제 흔하지가 않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이다. 그래서 여러 항목이 있지만 시험에는 얘라고 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와 얘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재평가 모형은 평가 증이 있고 평가 감가, 평가 이익도 있고 평가 손실이 있는데 평가 이익은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습니다. 좀 전에 기타 포괄 손익하고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이에요.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은 이익이나 손실 둘 다 단기 손익이죠. 위치가 막 달라요. 그럼 이 말을 왜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금융상품에 가서 배웁니다. 금융상품도 FVPL, FVOCI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될 게 자산을 평가하면 자본, 손익이 발생하는 그 손익의
위치를 아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아무튼 요거 같이 보시고 생물자산은 또 왜 시험에 안 나옵니까?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 공업국가예요. 농업이라든가 축산 이런 어업국가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 뭐냐? 이쪽이 시험에는 압도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한다. 연결 재무제표는 뭐냐면 지배 종속 관계.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있고 여기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지분의 예를 들어서 60%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반수란 말을 쓰죠. 그 얘기 뭐냐면 지배 종속 관계예요. 지배 종속.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아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가 외형상 보면 둘이 법률적으로 남남이에요. 하지만 실질은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회계는 결국 뭐냐? 형식과 실질이 다른 건 뭐에 따라 한다? 형식이 아니고 실질에 따라 한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남녀가 동거하고 혼인신고 안 했다고요. 그럼 과연 부부냐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회계는 동거하고 있으면 부부로 보는 거예요. 형식이, 그러니까 법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이 중요하다. 그럼 이게 꼭 뭐냐면 세상 모든 거가 다 실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률적, 예를 들어 상속받아요. 상속받을 때 뭐가 중요해요? 혼인신고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안 하면 이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니까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뭐냐? 이 연결 재무제표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아버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움직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보여줘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매출이냐? 아니에요. 이 실체를 벗어나야지만 매출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 뭐 페이퍼 컴퍼니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실적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 A, 아들 B, 아들 C, D, E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막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물건 하나인데 여기다 줬다가 받았다 다시 일을 줬다가 일로 버렸다 다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엄청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걸 막는 게 바로 뭐냐? 연결 재무제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기 규칙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다 이런 뜻.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규칙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거 SNL 그거 보나요? 주연영 뭐 나오고 하는 거? 지난번에 이제 뭐냐면 그 식당에 간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뭐 남초 사회 뭐 거기 가가지고 하는데 뭐냐 밥 먹는데 제육볶음 그 고수 나오고 뭐 그런 거 이렇게. 그랬더니 전부 다 제육볶음 막 통일시키잖아. 그게 우리나라 분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 원칙은 이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A, B, C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 중심은 A, B, C 세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 이런 거 원래 싫어해요. 한국은 뭐냐?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B를 규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원래 한국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복잡한 거 이게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러퍼가 간단한 걸 좋아한다고. 근데 IF는 거꾸로 된다. 그래서 뭐예요?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 가죠.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럼 옛날에 어떻냐면 80년대, 1980 그때는 뭐예요? 이론중 원칙 중심이었어요. 그때 그 원칙은 뭐냐? 교수님들의 원칙이죠. 그러다가 이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규칙을 만들자. 그게 바로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2011년도부터 원칙 중심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전문가적인 판단을 중시하지. 이게 뭐예요?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칙이니까 어떤 회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할 때도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뭐 회계사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막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IFRS 내 생각에 따라서 장부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뭐냐면 규칙 중심이 아니고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뭐다? 전문가적인 판단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재무제표의 종류. 뭐가? 주석은 재무제표에서 제외된다.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종류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있는 IFRS 특징. 그리고 우리 시험. 이 재경거래소 시험은 뭘로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살짝 내려서 보면 요거 IFRS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산이라든가 이런 거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밑에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재경관리사는 위에 거 IFRS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IFRS 특징 세 가지 있죠.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